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고혈압 환자라서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만성질환이니까 고혈압 약이 떨어져 갖고 어, 제가 늘 다니는 의원에 갔었는데 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이고 어린아이 환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제 약을 탄 걸 받으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뭐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데는 토요일 같은 데는 사람이 꽤 많죠. 그만큼 참 여러 면에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약을 타려고 약국을 갔는데 딱 붙여놓은 게 저거죠. 마스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작은 약국까지는 그 배달 자체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또 들어오자마자 음, 바로 팔리고, 그러니까 소량이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마스크 웬만하면 거의 뭐 집 밖을 나가지 않지만 나갈 때면은 마스크를 꼭 쓰지만 이제 저는 뭐 마스크를 세탁해서 다시 쓰는 뭐 아주 필요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버티지만은 그래도 뭐 이 버티는 것도 한 요번 주 말 정도, 아니 다음 주까지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 너무 세탁해서 쓰면은 또 이게 안 좋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뭐 대구, 경북 어떤 의료진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마스크 이렇게 뭐 얘기할 그럴 계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생각해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또 저 소외된 사람, 취약한 사람부터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이제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이 일종의 뭐 읍소 같은 뭐 경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를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 이제 신종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해 갖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이 있죠. 이게 이제 1199명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즉 생활치료시설에, 치료센터에. 그게 뭐냐면 음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그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디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합숙소 같은 형태죠. 거기가 무슨 공부방이든 센터든 뭐라고 지랄을 떨던,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교리 학습하는 그런 집단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격리 자체도 안 되고 치료 자체도 안 되고, 그들이 또 새롭게 이제 격리 해제되는 신천지 신도들과 합쳐 갖고 또 퍼뜨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겠다. 이게 인제 어 5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그리고 인제 들어가겠다는 경우도 이인신을 달라. 이런 개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어 이게 뭐 이 전적으로 병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그 의견이, 전문적 의견이 핵심적입니다. 어 근데
못 들어가겠다 버티고, 들어가도 1인실 하겠다 버티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시장이라면 다 그냥 아유 뭐 입 밖으로 내기 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 뭐 이렇게 걸리고 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무리 종교적인 뭐 이 신념이나 이런 거는 하더라도 종교라는 건 반사회성을 가지면은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뭐라고 이 격리 치료라든가 이걸 거부한다고 합니까? 명분도 없고 타인에 대한 일말의 그 배려심도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에요. 이런, 근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당신이 전염병 걸렸으니까 이렇게 치료, 이렇게 격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뭐 사후 처벌받는다. 근데 지금 병을 걸렸으니까 얘를 이걸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게 처벌하기도 어렵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다 낫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맞느냐? 즉 말하자면 지금 저 환자가, 저 확진자가 만약에 이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딴맘 먹고 아니면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경찰관이라든가 공무원한테 퍼뜨릴 생각이고 주변에서는 퍼뜨릴 생각으로 그 바이러스를,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어떤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그것도 사후죠. 즉, 뭘 현행범 체포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장에 있는 이 의료 인력이 아니면 태스크포스에 있는 인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구금, 그리고 즉시 구금할 수 있는 이른바 의료 격리차 같은 거,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소위 예전에 있어서 어떤 그 이 피의자들 호송하는 차라 이런 것들을 쉽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 6개, 7개로 나눠 갖고 바로 격리하는,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구시장 250만의 수장이 나와서 읍소하고 받아라 뭐 안 받으면 뭐 한다 뭐 이따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법 체계도 문제고, 물론 지금 이게 권영진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무능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왜냐? 다른 어떤 강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꺼려지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규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법 규정이 미비한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신천지 교인 중에서 이 확진자들이 이 격리 치료를 생활 치료 시설로 가지 않으면 이 신천지 애들이 이 포교하는 추수꾼 방식 혹은 이런 포교, 아주 이 반사회적인 포교 방식이 뭐냐면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어 대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거기에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에 142명이 입주했는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직적으로 이 한마음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거기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일종의 모임방을 만들고 그 모임방을 확대해서 그 임대 아파트 전체를 신천지 교도로 장악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을, 신천지 확진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몰래 또 아직 그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다른 신도가 오고 또 격리 해제된 사람이 와서 또 섞이고 또 하고, 그래서 거기가 또 그 확산, 아웃브레이크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이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실제로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파악해서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지금 하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또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 발원지가 될 테니까. 이런 반사회적인 그 사교 집단은, 이런 이단 사교 집단은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분쇄를 하고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희에 대한, 이만희와 그 지도부에 대한 철저한 강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 검찰 이 인간들은 이제 뭘 하냐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겨우 이제 뭐 대응 TF의 본부를 해갖고 지가 이렇게 윤석열이 뭐 지휘한다. 코로나 대응 검찰 대응본부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이면 이거 반드시 바로 잘랐습니다. 이거 윤석열. 근데 세상이 좋아갖고, 즉 민주주의 시대에서 법치주의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형태에서 그러는데, 음, 이런 어떤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의 이기주의, 검찰만 생각하는 검찰 지상주의. 만약에 그런 생각을 윤석열과 그의 검찰들이, 그를 따르는 정치 경찰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검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검사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 찍소리도 못해요. 이게 당신들이 그 정의로운 검사들이 맞습니까? 검사들 동의 체원치 없다면요. 근데 검찰총장 한마디에 촥, 근데 법무부 장관 한마디, 법무부 장관은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건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이따위 검찰이 대한민국에 왜 필요합니까? 제가 대통령이면 바로 해임하고 징계를 했는데, 그나마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찰의 임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이런 직무유기에 대한 걸 수사하는, 그거를 제어하고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처가 만들어진 거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건 검찰은 검찰이라고 쳐도 지금 결국은 이 대구 경북에, 특히 경북에 있는, 그러니까 클러스터 감염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일종의 기숙사 같은 형태의 임대 아파트 이런 데 곳곳에 산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확진자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곳들을 빨리 찾아내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검분리 신천지 공포 한창인 검찰. 지금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퍼져갖고 지금 6천 명 넘게 해서 지금 아직도 2천 명이 자가격리 상태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모임방 빨리 찾아낼 곳 찾지 못해 갖고 있는데, 다른 수사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핵심적 이익이 걸린 수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듣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하면서, 이 신천지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있다위죠? 근데 참,
만약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공수처가 발족한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어. 요 얘기는 뭐 그만하죠. 이제 열받으니까. 관련해 갖고 이 두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마스크 논란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실내에서만 써야 되느냐? 저도 인제 지금 그 여기서 아까 고혈압 약 타는 병원 의원까지 버스 한 3 정거장 되는데 웬만하면 버스 안 탈라 그래요, 대중교통. 타도 뭐 대중교통을 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쓴다.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귀찮으니까 인제 걸어갔다 걸어온 거죠. 근데 가다가 인제 인제 좁은 길에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바로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썼다 벗었다 쓰면 했다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숨이 차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인제 건물 들어가서는 꼭 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얘기할 때도 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근데 인제 여기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거는 의학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 연구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은 네이처지 잡지에 뭐 대표적인 어떤 과학 잡지죠. 사람마다 노출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입만 가려도 사실은 걸리지 않는 그 위험도가 덜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꼭 마스크 꼭 써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즉 호흡기 질환자의 문제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체질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과학적 기준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하루에 수십만 장 뭐 일주일에 몇 천만 장 이상 뭐 찍어 내도 마스크 사재 기업자들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사재기해 갖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이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줄 서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코로나19 그러니까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만 얘기를 하죠. 지금 패널 종편이나 아니면 공중파에 나와 갖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일반적인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기초적인 연구가 덜 돼 있다. 즉 말하자면은 임상 연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마스크를 가지고 해야지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차단된다는 연구도 없어. 그냥 대체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하지 않고 임상 연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써라. 촘촘한 거 써라." 이게 최대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중간만 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돈을 안 들이고 기초 연구를 안 하니까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이 상태를 그냥 하는 거죠. 이미 과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러면 면 마스크 쓰면 되느냐. 근데 써도 된다. 근데 확신할 수 있냐? 확신은 못 한다. 그럼 다시 또 원론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또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되게 겉으로는 뻑적지근하고 막 건물 높이 올라가고 막 화려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가장 기초적인 연구조차도 안 돼 있는 안전에 대한 연구.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연구는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큰 공동체가 붕괴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진가를 나타내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돈쓰기를 주저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범죄를
다루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하는 프로파일러나 범죄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그 입장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모르죠. 그냥 저런 놈들이 있거나. 근데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능력도 없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걔들도 제대로 못 해 갖고 또 엉뚱하게 바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 아. 그거는 이제 사람하고도 관련됩니다. 뭐냐면 같은 인제 연합뉴스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태부족하다. 1년에 17명밖에 양성이 안 된다. 아마 국가수의 부검의 정도가 아마 기껏해야 10명도 양성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감염내과도 마찬가지예요. 즉 평소에 그 큰 병원의 감염 관리를 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그냥 생돈만 비용만 지불되는 거죠. 근데 한 번 터지면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분당 재생병원에 어떤 환자가 자기도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결국은 됐어. 그럼 그 병원 전체를 문 닫아요? 그 손해가 막심하죠. 그거 한 달만 문 닫아 봐도 감염내과 전문의 한 2-3 명 한 3년 고용하는 거 그 비용은 뽑고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감염내과 이런 전문의들이 최일선에 진료하는데 인력 부족이어 갖고 항상 기피해. 그런데 돈 되는데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돈 되는 데는 의사들이 많이 나.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근데 의료 인력 양성을 다 흔히 말하는 사립 민간에 맡겨두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감염내과 전문의는 275명인데 실제로 27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병원이 몇 개입니까? 대형 병원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죠? 275명이면 이게 인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적정 인원이 얼마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들은 돈만 쓰고 벌어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감염내과가 진찰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법으로 그냥 대학병원에는 의무적으로 몇 명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애들이 야려부려 갖고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써 갖고. 흔히 말하는 형식적으로 그냥 은퇴에 가까운 사람을 쓰거나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충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이제 법이나 규정을 바꿔 달래서 이렇게 해는 결국은 즉 이런 핵심적인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인력들 그러니까 감염내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검의 같은 그 법의학 같은 법과학 같은 것도 그렇고 국가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안 되면은 큰 지자체에서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사립 민간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로스쿨 해갖고 많이 양성하게 해갖고 그러려고 했던 거를 로스쿨이 저 엉망이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의학전문대학원도 엉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거를 민간 사립학교에 의존하느냐? 그 개판인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의사 양성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면 의사와 의료기사와 이 간호사의 역할 부담을 정확히 하고 의료기사하고 간호사들도 특정한 형태처럼 개업이처럼 무엇인가를 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의사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철저하게 계급화된 의사, 그 밑에 간호사, 뭐 그 밑에 의료계 이런 계급 체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체계로 가 갖고 전문성을 서로 인정해 주는 체계로 가야지 그것도 역시 인력의 전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의사들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의 공공의 배출 포션을 높이고 또 이 전문화된 부분에 대한 특화된 구조적인 방식을 해는 것 동시에 진행해야지만이 지금 이런 위중의 사태를 대비하는 시스템적 전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얘기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는 이제 김어준이 하는 다스베이다를 하는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하필 또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편파TV 배상훈 유아의 편파TV 여러분 꼭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편파TV 검색해 갖고 가서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편파TV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 언론 90% 이상이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내 것이 언론, 기레기 언론들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어준이나 이동윤 같은 사람들 아니면 민원영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작은 미디어, 작지만 그 역량 있는 미디어를 만들려고 뭐 편파TV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정의당의 김종민 부대표를 해갖고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는 연합정당, 뭐 비례연합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오희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연합정당의 창단 준비를 하시는 그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시죠. 미생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사에 나오는 거죠. 중국의 고사입니다. 미생이란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어떤 예쁜 여자라고 하는 뭐 예쁜 여자 어쨌든 여성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도 기다리다가 저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태가 위중함을 알고 있으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다가 죽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김정민 부대표한테도 전 얘기를 했고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해져라. 그리고 전공법을 택해라. 그리고 솔직해라 전공법을 택해라 하는 것은 민주당하고 소수정당한테 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솔직해져라. 즉 실수를 인정해라. 즉 몰랐다. 즉 자유한국당 쪽이 저렇게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꼼수를 부릴 줄 몰랐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솔직해져라. 그리고 야려 부리지 말고 전공법 택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례대표당을 만든다. 미안하다. 거기에 그 미안하고 뭐 그런 말을 어기는 것 때문에 지지를 철회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도와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솔직함, 전공법 이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이죠.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물론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피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딪혀야죠.
부딪혀서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을 생각해. 차선이라고 하면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에 충분히 동의하고 상당히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다. 안 돼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처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정민 정의당 부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해봐라. 김어준이나 이동현 같은 흔히 말하는 1인 미디어의 그 셀럽들이 주장하는 지금 비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계열의 비례 전용 정당, 위성 정당이 지금 상태로 가면 28석을 다 가져간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봐라.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원칙을 벗어난 일을 안 하겠다라고. 아니 뭐 그건 누가 뭐 원칙을 벗어난 일을 하래. 그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원칙적인 건 원칙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런 뭐 선거에서 명분과 실리 다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솔직한 전공법이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을 대하고 대중을 대하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 길만이 원하는 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선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정치 검찰과 이 레거시 언론의 이런 소위 말하는 예상됐던 작당을, 이게 뭐 잘됐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당이 하필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레거시 언론과 정치 검찰이 작당을 해갖고 분명히 다양한 방식으로 회방을 넣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잘 된 거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는 터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터지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건 분명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어려운 아주 그냥 처참하게 막다른 게 몰린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달 말쯤에서 한풀 꺾이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회방을 통해서 이른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개혁적인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작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어제죠, 금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 날에는 크라임을 녹음을 합니다. 크라임 요번에 한 게 청주 택시기사 안남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게 리뷰도 한번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팟캐스트 크라임을 한번 들으시면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005년 6년도 6년 7년쯤 돼서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를 정식으로 특채한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들, 강력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 삼아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서 수사의 과학 수사 역량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인제 말하자면은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 하는 것이 없었을 때, 이거 있다 하더라도 자칭 프로파일러들, 역량 없이 그냥 지가 프로파일인 척하는 이런, 하필 요 안남기 사건이 딱 그 사건의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이 안남기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크라임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택시로 여성을 납치해 갖고 살해를 해서 유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강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은 이건 무슨 사건이냐? 그럼 연쇄살인 사건이로세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다루면 안 됐던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왜 FBI에서도 CCM이라고 하는 범죄 분류를 수사에 도입하려고 하냐면은, 수사관들은 결과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결과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범인은, 혹은 수사관들은 이 동기를 조작을 해버려요. 조작이라는 게 일종의 이 오퍼레이션인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당연히 조작이라는 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남기 같은 범인은 가학성 레이피스트, 그러니까 세디스의 레이피스트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왜 레이피스트냐? 사람이 죽은 것은 결과적으로 가학성을 하다 보면은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 가학성의 끝은 생명이 회복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CCM이라든가 프로파일러들이 이것을 살인의 범주로 놓고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살인을 범주로 놓고 보는 것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죽은 것과,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과 살인을 수단으로 한 것과, 혹은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 인텐트를 가지고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살인인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모티브, 인텐트를 찾아서 그 범주로 엮게 되면은 안남기의 여죄가 다수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살인을 통해 살인만을 놓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 2건, 3건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여죄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빨리 수사 종료해서 재판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은 강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강간 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냥 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남기가 했는데. 그래서 철저한 범죄 분석, 즉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를 회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프로파일러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의 프로파일러의 어떤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단지 그 결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안남기 사건은 딱 정확히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춘희 사건도 똑같다고 봅니다.
즉 이전에 연쇄살인 사건으로 했던 것이 사실은 가학성 레이피스트 사건이었었는데 아니면 그런지도 모르겠고 다른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안남기 사건이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안남기가 1심, 2심 넘어가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유가 뭐냐면 우발적이라고. 돈을 먹고 우발적으로 했다. 근데 실제로 인텐트와 모티브를 찾았다고 하면 이 안남기 절대 우발적일 수 없다는 건데. 즉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우발적.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그 팟캐스트 크라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 아직 릴리즈가 안 됐고 다음 주에 릴리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을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프로파일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프로파일링, 그리고 수사진, 현장 수사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프로파일링,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면에서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심각하게 비판을 많이 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각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런 비슷한 리뷰 같은 건 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뭐 아무리 빨라야 3월 말, 4월 초 이겠죠. 느긋한 마음을 사실 느긋한 게 말이 아니죠. 뭐 지금 자영업자들 푹푹 쓰러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당장 그 이 방송 출연하는 일용직 프리랜서인데 어 아예 그 사건 사고 코너가 아예 킬되니까 겨우 그냥 팟캐스트 정도로 하고 또 지금 청주 강의도 이제 지금 계속 수년되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이가 반토막 나는 텐데 반토막 나갖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가 갈 것이냐 손가락만 빨 수 없으니까 자영업자들 또 여러 직장인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화이팅!